네,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 간부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민주노총 측은 의도가 의심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전대 출마 여부를 숙고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초선 의원들과 지도부의 거센 비판 속에 자명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서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국정원이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일단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인데 민주노총 측에서는 의도가 좀 의심된다. 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일단은 보셨습니까? 아니 이 수사라는 것은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어떤 뭐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이제 어제 민노총 건물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데 이 민노총에 대한 탄압이다고 이렇게 좀 민노총 측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민노총 간부예요. 민노총의 조직국장이 예.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왜 그러면 그 자택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이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가? 그거는 이 민노총 그 사무실이 이제까지 거의 성지 비슷하게 좀 이렇게 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도 보면 그 계속해서 그걸 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제 압수수색 나온 수사팀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관례가 있다 보니까 뭔가 간첩 활동한 것을 민노총 사무실 자기 책상이나 컴퓨터에 거기다가 숨겨놓은 게 아닌가. 이제 그 지금 국정원과 경찰에서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저기를 들어가는 건데 예. 그 저거를 뭐 노조 탄압이라고 볼 이유는 없어요. 그 지난번에도 뭐 이재명 대표 뭐 그 참모했던 정진상 실장 그 뭐 민주당사 압수수색 예.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어디까지나 법원에서 충분히 그 거기에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갖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준 건데 저런 식으로 그 나오는 것은 사법 질서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거부 내지는 도전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정원에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만큼 이미 국정원이 충분히 확보한 증거가 있다라는 게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어떤 대공용의 혐의점, 예. 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또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견이 있을 수 없죠. 다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민주노총은 충분히 협조할 의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과하고 광범위하고 오랫동안 압수수색을 했다는 느낌을 이제 갖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증거를 차곡차곡 가져왔다 하는데 왜 이 시점에 저걸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검찰과 국정원만이 알겠죠.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 대대적인 노동 개혁을 지금 내세우고 있고 이제 막 개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노동 개혁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조 세력들의 예봉을 미리 좀 이걸로 꺾어놓고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당연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한 어떤 그 대공용의점에 대한 수사라면 이러한 어떤 그 프레임에 검찰도 정부도 말려들이 않으면서 대공 수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올 봄 가면 이제 임금 협상의 시기가 다가오고 이러면서 이제 노조의 협상력이나 이런 것이 극대화되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서로 오해가 불거지지 않도록 서로 뭐 지혜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오늘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면 봐야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방송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다른 건설 노조 등의 어떤 뭐 비리 뭐 이런 어떤 혐의들에 대해서도 뭐 양대 노총 다 압수수색하고 조금 전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도해드렸죠.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자칫 노동계에서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노동 개혁을 위한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예. 대공 수사에 대한 그런 것들 잘 성과를 거두고 잘 하려면 이런 어떤 반발 같은 것들을 잘 그 조율해가면서 하여튼 예측해가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해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는 지적이신데요. 네. 그런데 그 노동개혁 지금 건설 노조의 어떤 그 건설 현장에서 불법적인 행동 이게 뭐 오래된 것이고요. 예. 사실상 그 공권력이 왜 그 이 무법 천지인 거기에 공권력이 그
그 개입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오랫동안 있어 왔고요. 그다음에 저 그 간첩 수사에 대해서는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많이 반박들을 하시는데, 간첩 수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급조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간첩 수사는요, 암만 짧게 하더라도 최소한 2, 3년이 걸리고요. 뭐 4, 5년, 5, 6년 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 수사도 사실상 문재인 정권 때 시작이 됐는데, 무슨 이유인지 수사가 중단되고 이 정권 교체가 되면서 재개되는 이런 그 과정을 거친 거고요. 이게 만약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노동개혁과 연관시켜갖고 민노총을 탄압하기 위한 그런 거라면 이게 뭔가 급조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 정권에서부터 쭉 이어져 왔던 수사예요. 그것이 뭐 이제 타이밍상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노총이 자꾸만 그 혐의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 아니, 그 사람이 조직국장이 간첩 행위를 했는지를 민노총이 어떻게 알죠? 제가 과거에 보니까요. 예. 그 간첩 행위를 한 사람들은 가족도 속입니다. 나 간첩 아니라고. 가족도 속여요. 예. 그런데 민노총이 어떻게 저 조직국장이 간첩 활동 안 했다는 거를 자기들이 어떻게 알고 저렇게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지, 그게 괜히 세게 저기를 했다가는 나중에 민노총이 낭패 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 민주노총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직원은 4명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어떤 우연의 일치고 정치적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상진 민노총 대변인이 말하는 건 이 국정원이 2024년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거를 내보냄으로써 대공 수사권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좀 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국정원이 이걸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경찰로 옮기지 못하도록 계속 그걸 저지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세요? 그거하고도 또 뭐 연관져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옮긴다. 저는 그 얘기를 뉴스를 접한 순간에 간첩 수사 포기 선언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은 간첩 수사의 특징이 장기간 수사입니다. 예. 이게 간첩은 다 점조직으로 이어져 있고요. 한 사람만 잡아갖고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동선을 오랫동안 추적해갖고 그들이 누구와 접선하고 있고, 이게 전체적인 이제 조직 그림이 나오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혐의 같은 것도 무조건 잡히면 부정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부인할 수 없고, 법원에 가서도 유죄 입증이 가능할 정도의 수사의 완성도를 높인 상태에서 이제 검거를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경찰은 아시다시피요, 인사이동이 매우 잦은 조직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최소 2, 3년 걸리는 그 수사를 1년마다 인사이동하는 경찰에서 담당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런 건데,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저는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원이 계속 대공 수사권을 갖도록 뭐 법 개정안도 다시 내놓고 했는데, 그것과 뭐 요번 이게 뭐 연관이 있다? 뭐 저는 연관이 있으면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무슨 그 최소한의 근거라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시된 근거가 뭐 아직 못 봤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그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그러니까 지금 이 국가정보원이 해외 접촉을 파악한 시점이 2016년이었고,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2018년에 수사를 하려 했으나 이제 보류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볼 입장을 제가 논평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예. 다만 어떤 정부 조직이든 이런 대공 혐의점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다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고, 어느 정부든 그런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처음에 딱 드는 것이, 전 정부에서 국정원을 개혁하고 그런 어떤 대공 수사의 업무를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한 이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또 들여다본다고 하겠구나라고까지 생각을 뭐 하게 되더라고요. 뭐 결국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자, 뭐 그러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라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국가를 보유하기 위한 대공 수사라면 거기에만 집중하고, 문재인 정부 때 뭐가 어떻고 제도가 바뀌었고 이런 것까지 자꾸 가면 정치화되는 것이죠. 정쟁화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지금 그 경찰로 이관한 문재인 정부의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잖아요. 선량한 시민 붙잡아다 그냥 간첩으로 언론을 갑자기 만들고 온 가족을 초토화시키고 한 것이 한두 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만 되면 그런 어떤 국가보안법 고리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활용했던
그런 어떤 아픈 흑역사가 국정원의 역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하고 하는데 신지호 의원님 지적대로 좋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그런 축적된 역량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그런 것들을 쌓아 나가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야지 다시 그런 흑역사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바로 이러한 어떤 사건이 때맞추어서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터트리면서 그러한 많은 것들을 좀 다목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을 가지고 논의할 때가 아니고 일단은 대공수사에 전념해서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집중해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건만 놓고 봤을 때 수사 범위가 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뭐 지금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수사 범위는 당연히 커지지 않겠습니까? 아, 예, 예. 좀 뭐 그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지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터진 것에 대해서 시기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떤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고 현 정부의 노동에 대한 반노동적인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행위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근데 뭐 반노동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 윤석열 정부의 노사 관계에 대한 그 철학, 방침은 확고하다고 봅니다. 노사 법치주의를 내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사 법치주의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이제 자유시장 경제 그 질서가 헌법 정신이고 그런데 노사가 자율적으로 뭐를 해 나가되 서로 반칙을 하게 되면 그게 노가 됐든 사가 됐든 당국이 개입해갖고 엄정하게 적발하고 뭐 처벌할 것은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친노동도 아니고 친자본도 아니고 노가 됐든 사가 됐든 반칙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걸 안 하면요 그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이거 보면요 아니 자기 조합원을 채용 안 해줬다. 자기 조합원의 회사 그 자기 조합원 회사의 그 장비를 그 건설 현장에서 써주지 않았다 해가지고 공사 현장 그 공사를 중단시킨다거나 무슨 그다음에 또 민노총 한노총이 서로 또 경쟁적이에요. 경쟁적이고 뭐 그 건설 현장에서 막 폭력 행위도 난무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이게 축적이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저 건설 현장 그 건설 노조의 그 비리 불법 폭력 행위 그 바로잡는 것은 오히려 저는 만시지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지호 의원님 말씀에 일부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동조합 운동이 오랫동안 이렇게 쭉 이어져 오면서 쉽게 하면 관행에 젖어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타적 뭐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자,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 바로 잡아 나가면 되고 그것을 법에 의해서 바로 잡을 거냐 아니면 스스로 노동조합의 운동 정화들을 위해서 스스로 될 것이냐는 부분도 있을 텐데 과도한 법치를 거기에 적용하게 되면 노동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자칫 노동인권의 탄압이라고 하는 쪽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지혜롭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신지호 의원님 말씀하신 일부 건설 노조 등의 현장에서 그런 어떤 일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의 노동운동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그런 노동운동 세력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를 더 씌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반화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뭐 잘못된 부분들은 법치로 바로잡고 하되 그러나 그것을 다 일반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노총 지금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이 압수수색 관련한 뭐 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말을 하고 있고 관련한 내용들도 쭉 이 기자회견 종료되는 대로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주제를 바꿔보자면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자신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하라는 그게 있었고 출석을 28일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발언을 함께 했는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제가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당에서는 이거 너무 검찰에서 그러는 거니까 이렇게 꼭 나갈 필요 없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결정한 배경 뭡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이재명 당에서 이제 최고 그 지도부들은 출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예, 것으로 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한 것인데요. 저 출석의 법적 실익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기소가 정해져 있다면 뭐 나가서 굳이 뭐 자기 방어권도 있는데 굳이 뭐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이나 전략을 검찰이 알도록 가서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방탄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강하게 씌워져 있고 작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적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정치적인 어떤 명분을 잃지는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 이상 방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법적 실익이 없어도 출석을 결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봐지고요. 예. 또 1차 출석 때 한 40~50명의 의원들이 함께 간 것을 그렇죠. 예. 너무 야박하게 그렇게 평가를 하던데 아니 당 대표가 정치적 동료가 저렇게 정말 검찰에 출석할 때 함께 가는 것도 뭐 그렇게 크게 야박하게들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자, 그것마저도 예. 당과 이제 분리해서 개인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로 변호인 한 명만 데리고 출석하겠다 이렇게 예.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좀 뭐 개인적으로 전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출석을 하되 다만 거기서 사안별로 예. 가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은 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할 건 하고 그런 분리적으로 하는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예, 이렇게 28일에 출석하기로 한 것, 그리고 이번에는 지도부나 다른 의원들 없이 변호사 한 명 대동하고 가겠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상식적인 대응이다. 상식적인 대응이다. 근데 굳이 이제 의원들 오지 말라고 한 것은 그러면 지난번에 성남지청 갈 때는 오라고 했나요? 그러면 뭐 어떻게 여러 번 출석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예. 첫 번째 출석이니까 간 것이죠. 그리고 제가 뭐 민주당 걱정해줄 처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가면요. 예. 좋게 보이질 않아요. 일반 다른 국민이 의원들이 봤을 함께 때. 가요. 같이 가는 예, 거죠. 뭐 일반인들 갈 때 뭐 그런 식으로 막 그냥 배지들 50명이 뭐 막 해가지고 그러면 저 당은 조금 뭐다 해갖고 오히려 안 좋게 보이죠. 방탄정당 프레임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리를 따져 보더라도요. 지난번에 50명 왔는데 이번에는 뭐 40명만 온다. 그럼 이상해지잖아요. 예? 이게 이제 김성태도 귀국하고 그러니까 예. 이제 탈명 러시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또 이제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좀 삐딱하게 너무 쓰고 적게 그럴 거 와버리고.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 뭐 몇 명 올지도 확신도 안 들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토요일이 최소 미디어의 요일 아닙니까? 토요일이. 이제 신문 기자들 이제 휴일이고. 원래는 쉬어야 하니까. 예. 네. 그러니까 또 그렇게 이 미디어 노출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쪽으로 이게 잡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실과 갈등 상황에 놓인 나경원 전 의원이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자맹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라는 게 이제 중립적 용어인데 제가 봐서는 나경원 의원이 도발을 했어요. 도발이다. 그저께 이거는 뭐 액면 그대로 보면은 일부 참모들의 왜곡된 정보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해임 결정을 내렸는데 대통령의 본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그 대통령에게 왜곡된 보고를 한 참모를 때리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잘못된 보고를 그것도 그게 식별해내지 못한 대통령은 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 뭐 동화에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을 벌거숭이 임금님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그런 의도를 갖고 했는지 그냥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을 바보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것도 그 식별을 못 해내는 그런 정도의 판단 능력도 없는 것이냐. 그 대통령을 아주 대놓고 모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했으면 덜한데 멋대로 자기만의 팩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실이 반응을 안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도발을 한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반응, 일부에서는 무슨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그렇게 또 뭐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도발을 생각하면요 반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순방 중에서라도 네. 이것은 반응할 만큼의 도발이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고 어떻게 좀 보셨어요? 나경원 전 의원의 글과 대응이요. 예, 근데 그 나경원 의원이 저는 좀 다선 의원답지 않게 행동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처음에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받을 때 그때도 나경원 의원이 지나가는 듯한 이야기지만 당 대표가 이걸 겸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때도 당 대표에 대한 욕심을 일부 비쳤단 말이에요. 그때 저도 드는 생각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상징적으로 예. 중요한 이슈인데 국가적인 어젠다인데 저렇게 쉽게 생각할까?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거기에 임명할 때는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당 대표는 안 돼라고 하는 정지 작업이었다는 여론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계속 양손에 두 떡을 잡고 싶었던 것인데 그것은 과한 욕심이었죠. 그것이 부른 아마 본인이 스스로 자초한 길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할 수 있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정당의 한 구성원으로서 보면 그것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정확하게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초선 의원들 45명, 지금 시험령은 늘었다고 계속 늘고 하던데 있더라고요. 예. 연판장을 돌린다. 이 연판장을 돌린다는 것이 저게 연판장을 돌릴 만한 그런 사안인가요? 그래서 너무 윤심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 그래서 그런 모습은 여당이 좀 여러 가지 좀 유연하고 포용적이어야 하는데 스스로 이런 문제까지 저렇게 나서서 경직된다면 여당 자체가 경직이 되고 그렇다면 야당을 대하는 태도도 경직될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경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가.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 처신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로 하되 예. 그것을 당대표 출마를 정리해가는 그런 과정의 경직성만큼은 조금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대통령실이나 뭐 당의 일부 의원들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저지하려고 그런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대통령실이 어떤 특정인한테 나가라 말라 뭐 왜 그렇게 할 일도 없고요.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나와버리면 또 무슨 뭐 대통령실로부터 핍박받아갖고 못 나왔다.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예. 또 그런 여론이 일부에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나와주길 바랍니다. 저는 나와서 당원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예. 당원들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선 의원들 저거는요. 가만히 제가 명단을 봤더니요. 네. 재밌는 현상, 재밌는 그 이름들을 발견했는데 이 기존의 친윤으로 분류되지 않는 의원들이 굉장히 여러 명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친이준석, 뭐 이런 사람, 친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여기다가 서명을 했겠느냐? 그거는 계파의 문제가 아니고 나경원 의원의 요번에 제가 아까 도발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금도를 넘은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준엄하게 꾸짖어야 된다. 그런 여론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근데 반대로 오히려 눈치를 보기 때문에 더 같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 보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그건 동의를 안 하시고 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의 도발에 의해서 네. 간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예. 뭐 이번에 이제 당 대표로 뽑히는 사람이 이제 차기 총선 뭐 공천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예. 뭐 여건 야건 이제 그런 그 공천권을 쥔 대표를 선출할 때는 다들 민감합니다. 민감해갖고 자기 나름대로 다 속으로 주판을 다 튕기는데 네. 그것까지 뭐 저희들이 뭐 알 수는 없죠. 신조 의원님께서 예, 나경원 예. 의원의 좀 현재 불리한 점을 강조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조금 나경원 의원의 빙의를 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예.
지금 이제 그 대통령 비서실장의 그런 메시지가 나온 이후로 예. 그것이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어서 굉장히 불리한 구조가 형성이 되고 위축이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것이 결정타였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그 뒤에 나온 여론조사는 출렁이고 있지만 그것은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여론조사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지지도를 지지하는 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란 예, 말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지난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입당한 뭐 한 40만이라는 설도 있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원들은 이준석 전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깜짝 놀랄 만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경원 의원은 지금 현재 위축은 돼 있지만 새롭게 도입된 결선 투표제라는 것에 희망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 또 당원들을 100% 하기로 한 그 룰, 이 룰이 과연 지금 현재 나오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여론조사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두 가지를 저는 나경원 의원이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지지율을 좀 보고 갈게요. 이것이 일단은 의미를 찾는다면 김기현 의원이 이제 좀 압도적으로 1위를 했다는 측면이고, 하지만 반대로 말씀하신 부분을 좀 고려해서 본다면 과반을 넘지는 않고 네. 있습니다. 좀 어떻게 지금 저 추이를 보고 계시는지요? 근데 저는 이제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가 이제 최근에 그 예. 실시된 여론조사 중에 하나고, 예. 뭐 오늘 뭐 그 리얼미터 발표, 그다음에 데일리한 그 발표를 보면 저거보다 수치가 더 벌어졌어요. 예, 저건 어제 공개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갈수록 그 이제 1, 2위가 역전이 된 이후에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보는데, 여론조사하고 실제 당원 투표하고의 차이가 뭐냐면요. 여론조사는 전체 인구 구성 그대로 갖고 하는 게 여론조사입니까? 지역별, 연령별. 네. 지역별, 연령별 실제 인구 분포, 거기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은 당원으로 가입해갖고 당비 3개월 이상 낸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80만 명, 100만 명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그 인구 분포랑 봤을 때 고령자가 조금 더 많다. 예. 그다음에 영남 지역에 그 저기가 많다. 그렇죠. 예, 고령자, 영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여론조사보다 실제 저기서는 가중치가 더 붙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고령층, 영남 유권자, 영남 당원 이런 데 보면 기본적으로 대통령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심이 실린 나경원에서 윤심이 떠난 나경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보다도 결과가 더 벌어질 것이다. 여론조사보다도 실제 당원 투표하면 결과가 더 벌어지고, 그래서 결선 투표 안 가고 1차에서 끝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는 게 정치공학적으로도요, 뭐 나쁘지 않은 게, 나경원 이 소동이랄까 이거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냐? 유승민 전 의원이에요. 유승민 전 나경원 의원이 뭐 대통령실하고 뭐 불편한 관계다 어쩌다 하니까 유승민 뉴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저기 그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민주당 쪽 분들이요. 뭐 어제도 뭐 방송하고 제가 그제도 방송해보면 민주당 쪽 패널로 나온 분들이 나경원 의원을 막 이렇게 응원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과거에 보면은 이 민주당 쪽 그 분들이 이 유승민 의원을 응원을 많이 했는데, 응원 대상이 이제 유승민에서 나경원으로 이제 급격하게 이동하는 이런 현상이 보이는데, 여하튼 그래서 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존재감이 거의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사라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당원권 100%로 바뀌었을 때 당내 여론 중에서도 이렇게 여론조사를 일반적으로 하는 그 일반 당원권이 아닌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이게 결국엔 총선을 준비하는 당대표지 않느냐라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여론조사와 당내가 조금 그 차이는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격차는 그럼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미국에서 그 예를 들면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 공화당 후보로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또는 민주당 후보로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제가 한 달 전쯤에 미국에서 그 여론조사한 걸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발표가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는 공화당 지지자는 뺀 수치를 발표를 합니다. 공화당 지지자는 뺀 수치. 예. 거꾸로. 역선택. 그러니까 역선택을 여론조사에서도 역선택을 예. 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게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차기 대선 뭐 적합도 그 조사 발표할 때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 여기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누가 줬느냐는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죠? 그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유동층 그런 사람들 거는 뭐 좀 참고를 하고 뭘 해야 되지만 예. 기본적으로 선거 전략이라는 게 집토끼 플러스 산토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고정 지지층을 탄탄하게 하고 나서 이게 중원으로 나가서 좀 이렇게 선거 때마다 좀 바뀌는 그런 층들을 최대한 많이 포용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선거 전략의 기본인데 네. 지금 우리는 언제부턴가 역선택이 당연한 것처럼 역선택이 포함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했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관행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뭐 민주당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아까 전에 저희가 지지율도 보여드렸지만 김기현 의원이 오르고 있고 나경원 전 의원이 조금 하락세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이 추세 그대로 갈 거라고 보세요? 글쎄 우선 저도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예. 제가 나경원 의원을 이야기하니 예. 마치 제가 나경원 의원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처럼 들리시지만 아까 빙의하게 좀 무색해지셨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체로 민주당 패널들이 저를 비롯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이준석 전 대표의 사태를 우리가 돌아보면 어떤 그 윤심 뭐 그런 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조금 다른 목소리들을 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당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 그러면서 강하게 인위적인 프레임들을 작동을 시켜서 소위 찍어내기를 한다거나 뭐 누른다거나 이런 어떤 비민주적인 모습들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런 어떤 좀 무엇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제가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한다고 해서 대표가 되겠습니까? 저는 투표권도 없지만. 그런데 이제 이 추세가 아까 우리 신조 의원님께서는 전 뭐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잘 모릅니다만 저도 어디서 보고 들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예. 아까 그 당원의 구조가 예. 영남 고령층이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입당한 사람들을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영남의 당원 수가 비슷해졌다는 겁니다. 40만 대 37만. 그래서 영남이 우세하다라고 하는 프레임은 이제는 맞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령층이라고 하지만 사실 젊은 층들이 대거 입당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한 여론조사와 당원 여론조사가 뭐 저도 뭐 크게 차이 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여론조사는 저는 당원 중심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추세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 나경원 의원이 위축되고 김기현 후보가 예. 의원이 좀 상승하는 이런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때 이런 추세는 유지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들고요. 예.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나경원 의원은 결심의 최대 변수가 아마 결선 투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에 대한 여론조사가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며칠 전에 한 것을 보면 되게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당원 구조의 변화와 예. 결선 투표제의 도입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환경이 나경원 의원의 결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조금 전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지지율 그래프에 나왔던 또 다른 인물이죠. 안철수 의원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역시 좀 궁금한데 이제 캠프는 추려졌고요. 나 전 의원의 그 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본인의 입장도 표했습니다. 그동안은 뭐 사실은 뭐 좀 연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의 이 흐름에서 안철수 의원은 어떤 생각 갖고 있을까요? 안철수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이 나와주기를 바란다 이런 그렇게 공식적인 발언 몇 번 했죠.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여론조사 보면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1위 김기현, 2위 나경원, 3위 안철수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예측컨대는 2, 3위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의 2, 3위가요? 네, 2, 3위가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것도 엊그저께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 표명이라든가 초선 의원 50여 명의 뭐 집단 성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온전히 반영된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이제 더 반영된 여론조사 수치가 나오면은 2, 3위가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안철수 전 의원으로서는 이제 그 나경원
그 찍은 표가 그럼 어디로 가겠는가? 불출마를 그러니까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을 예. 경우에 이제 지지하는 그러니까 출마를 하더라도 본인이 2등하면 결선 투표 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예. 그러니까 나경원이 출마를 안 하면 나경원 지지하던 표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경원이 나와서 나경원이 3등하고 내가 2등으로 결선 투표 가면 나경원을 지지했던 표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 계산을 이제 막 열심히 이제 주판을 챙겨보겠죠.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윤상현 의원이랑 나경원 전 의원이랑 수도권에서 이렇게 연대하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경원 의원도 네. 동작이니까. 네. 그러면 그게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이 이제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둔 포석이죠. 수도권 연대는. 그래서 아마 나경원 의원이나 뭐 다 계산할 텐데 어제 제가 누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철수 의원에 대한 평가를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어부지리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아마 신지현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저는 뭐 우리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국민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막 흥행에 성공을 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해서 정해진 대로 모처럼 도입한 결선 투표제라고 하는 것을 활용도 못 해보고 그냥 1차 투표에서 딱 과반을 김기현 의원이 얻어서 끝난다거나 아니면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고 그냥 뭐 김기현, 안철수 양자 구도로 그냥 굳어서 간다든가 이러면 아마 흥행에는 100% 실패할 겁니다. 그렇다면 뭐 여당으로서 별로 좋은 일이 아니겠죠. 하여튼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흥행에 실패하는 구도가 가장 좋은 구도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그 추세는 이제 지금의 추세대로 갈 것이라고 했는데 말씀하시기로는 2, 3위도 바뀔 수도 있다라고는 충분히 하셨어요. 그럴 수 그것도 있죠. 예상하고 그럴 수 계시고요. 있고요.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21일 날 귀국하십니까? 예. 귀국하시고 이제 설 명절이 이제 시작이 있죠. 될 텐데 당권 주자들은 당연히 설날 민심의 밥상에 당연히 주인공으로 오르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다면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에 하는 것은 정말 그건 말이 아닌 것 같고요. 아. 귀국하시고 아마 설 명절이 전. 끝나기 전에 고 언설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예.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선 투표제나 수도권 연대 등의 주판화를 잘 튕겨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그때쯤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체적으로는 이런 추세가 한 이틀 더 가면 좀 뭐 나경원 의원도 출마 선언을 쉽게 아무리 그런 희망이 있다 하더라도 좀 그렇게 쉽게 결단 내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포럼이죠. 사의제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이 출범을 두고 이제 친문 결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요. 뭐 이 포럼을 두고 참 많은 시각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 박수현 수석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그냥 바깥에서 그냥 관철자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책 연구 포럼이라고 하고 문재인 정부 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정당했던 이런 것들이 정권 교체 이후에 많이 바뀌고 하니까 그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의 정당성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홍보도 하고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활동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 정책이지만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문정부 때 다 장차관 했던 분들이고 예. 그 정치적인 행보를 안 읽힐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게 또 하필 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를 하겠다고 하는 요 시기하고도 맞아 떨어지고 김성태의 귀국 시기하고도 맞아 떨어지고 뭐 하니까 뭐 일각에서는 호사가 되는 포스트 이재명에 대비한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 예. 나오고 나오고 있죠. 있는데 저는 뭐 속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네. 양보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 사의제 출범에 저도 깊이 관여하고 있고 또 멤버인 사람으로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제 우선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집의 책상에는 문재인 정부의 백서만 한 질이 이렇게 딱 그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꺼내보고 이렇게 하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5년을 보면 공과 과가 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의제 출범 취지에 분명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참여했던 정말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또 책임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책이 지금 시대는 어떻게 투영이 되고 결과가 나오는지도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책의 공과 과를 정확히 성찰해보면서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어떻게
좀 기여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저희들도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순수한 그 모임으로 출범을 한 것이지 다른 뭐 정치나 이런 것들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만약 그런 의도가 저희가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실 분이 아니죠. 그러면 그래서 그런 예. 어떤 정치적인 해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사의제라는 이름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으로 유배를 가셨을 때 맨 처음 한 4년간 머무르셨던 그 주막집 할머니가 방 한 칸을 내주셔서 사셨던 그런데 사의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조 의원님하고 저는 참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의제 네 가지를 올바르게 하고 사는 사람의 집이라는 뜻이고 아마 정약용 선생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귀양 가서 힘들지만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이기도 할 겁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생각을 바르게 하고 용모를 바르게 하고 언어와 행동을 바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런 다짐인데 네. 저희도 사의제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바로 그런 공과를 정확하게 성찰하는 뭐 그러한 것들을 해보자는 뜻인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나 현재 친명계나 현재 민주당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게 느껴지는 거는 없으세요? 글쎄 전혀 그런 건 뭐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것은 앞으로 이 정책 포럼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평가들이 달라질 텐데 그런 걱정들이 뭐 있다고 하니 뭐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왜 이것을 포럼을 만들기로 했는가에 대한 그런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믿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걸 전에 사실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너무 정부 임기 초국을 해서 이건 오해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 뒤로 미루어서 지금 한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